안녕하세요. 저는 지역사회와 지역문화 읽기 강의를 맡은 성연주라고 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 강의는 조금 특별한 키워드 하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바로 지역사회인데요. 지역문화는 모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렇지만 흔히 예술가나 기획자분들이 어떤 프로젝트를 만들 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에 대한 관심보다는 그저 어떤 문화와 예술을 만드는 게 좋을까에 초점을 두시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강의는 지역사회에 대한 특징을 바탕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 사회적 관점을 가졌을 때 지역문화를 다르게 읽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의 학습 내용은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지역의 사회적 특징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넘어가서 지역문화의 개념, 우리가 익히 고민하고 알고 있는 그 지역문화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다층적인 층위로 접근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런 다층적인 층위로 접근했을 때 우리가 어떤 사회적 관점을 가지고 지역문화 개념을 다시 재개념화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마지막으로는 지역의 문화 자원을 제대로 읽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네, 그럼 먼저 지역의 사회적 특징이 뭔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한번 알아보시죠. 지역의 사회적 특징이란 인구, 가구, 가족 교육 또는 노동, 문화, 여가, 환경처럼 이 각각의 영역에서 한 지역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말합니다. 그런데 제가 다소 딱딱한 정의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렸는데 사실 이 정의보다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동네, 내가 살아가고 있는 마을 또는 지역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알고 있는지,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라고 재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예를 들면 전주처럼 제조업보다는 관광이 중심이 된 도시, 그리고 거제도나 포항, 울산처럼 제조업 중심의 도시를 한번 여러분이 상상해 보세요. 그러면 그 두 개의 도시는 당연히 인구나 가구나 가족, 교육 측면에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단적으로 전주는 청년 인구를 예로 든다면 남성보다는 여성이 많을 수밖에 없고, 반대로 울산이나 포항이나 거제와 같은 제조업 중심의 도시에서는 청년층에서 남성의 인구 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죠. 이렇게 어떤 한 지역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은 하나의 특징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인구의 특징이 결국 가구적인 어떤 특징으로, 또 가족의 특징으로 이어서 교육과 노동과 문화, 여가의 특징으로 연결되어서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특징을 어디서 어떻게 찾아볼 수 있을까 궁금하시다면 바로 여러분이 사회조사라는 걸 검색을 하셔야 됩니다. 대부분의 광역시 그리고 규모가 큰 지자체에서는 사회조사라는 이름으로 2년이나 3년 주기로 조사를 실시하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 조사가 어떻게 다른 조사와는 다를까라고 본다면 센서스와 같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이미 인구라거나 혼인 특성이라거나 자녀 유무라거나 이런 객관적인 통계 지표를 발표합니다. 그런데 사회조사가 흥미로운 점은 주관적인 인식,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생각하고 느끼고 경험하고 있는지에 대한 주관적인 부분을 조사한다는 점이 특징이에요. 예를 들면 주관적 삶의 만족도, 바꿔 말하면 당신은 얼마나 행복하십니까? 또는 소득 수준에 대한 만족도, 똑같은 예를 들어 300만 원을 번다고 해도 당신은 이 300만 원에 대해 만족하시나요? 라고 하는 인식을 조사하는 내용을 통해서 각 사회를 살아가는, 각 지역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다르게 이 지역사회를 경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중요하게 보고 있는 지역문화에 관련된 부분도 대부분의 사회조사에서 포함되어 있는데요. 주로 문화예술 행사 관람률, 아니면 문화 여가시설 만족도 또는 여가시간 등을 조사하고 있는데, 이거는 국민문화활동조사라고 하는 중앙 단위에서 진행하는 큰 어떤 조사의 항목들과도 다 연계되어서 비교 분석을 할 수 있도록 이런 항목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 지역에서 어떤 문화적인 프로젝트를 하고 싶었다, 그리고 나는 또는 지역문화재단에 입사하고 싶었다, 이미 입사하셨다라고 하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내가 거주하고 활동하고 있는 그 지역의 사회조사 자료를
찾아보고 분석해보는 일을 해보시는 게 좋고, 그걸 어디에서 할 수 있냐면 국가에서 운영하는 코시스라고 하는 어떤 통계 포털을 통해서 이런 자료들을 열람하고 분석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사회적 특징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분류가 되고, 그리고 우리가 지역 문화 사업을 만들 때 이런 특징들이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인구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인구 변수의 특징은 연령별, 세대별 인구입니다. 우리가 저출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나 또는 지방 소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도 흔히 따라오는 지표들이 그 지역은 이제 인구가 소멸하는데 주로 노년층 인구만 있다. 젊은 층의 유입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인구 변수에서도 단순히 연령이나 세대뿐만이 아니라 그 인구가 어떻게 나가고 들어가고 하는지, 즉 전입과 전출,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인구의 추세를 바라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인구의 특성을 알아보는 것이 곧 지역문화 사업에서도 연계가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 지역은 영유아 인구가 많으니까 이런 영유아 인구를 대상으로 한 지역문화 프로그램을 해야겠구나. 또는 제가 흥미롭게 봤었던 한 지역은 전입과 전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지역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에는 어떠세요? 인구가 들고 나는 게 굉장히 빈번한 게 그 지역의 문화적인 프로젝트를 계획하는 데 있어서 어떨까요? 누군가의 생각에는 활성화된 또 많이 들어오는 곳이니까 프로그램을 하기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제가 만난 그 지역의 기획자들은 오히려 정주 인구, 계속 오랫동안 살아가는 사람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오히려 어떤 프로젝트를 지속하기가 어렵다. 지속적으로 우리의 프로젝트를 바라보고 관찰하고 참여할 사람이 없다라고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인구에 대해서도 각종 특성을 세분화했을 때 그 각각이 지역문화 사업에 연계될 수 있는 방향이 다채롭고 다양할 수가 있습니다. 교육에 있어서도 우리가 과연 우리 지역에서는 공교육이 활발한지 또는 사교육에 얼마나 많이 참여하는지 여부를 파악함을 통해서 사교육이 활발한 지역보다는 공교육 위주의 지역에서 이런 정부 단위에서 시행하는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게 더 효과적일 경우가 많고요. 노동의 측면에서도 정규직, 비정규직의 구성 또는 노동 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결국에는 우리가 사람들이 퇴근 시간 후에 프로그램에 오도록 유도해야 될지 아니면 우리가 직접 지역으로 또는 그런 일을 하시는 곳으로 직접 파견되어서 우리가 어떤 예술 활동을 벌이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분류할 수 있게 하고요. 또 주거에 대해서도 예를 들면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 많은지 또는 빌라에 사는 사람이 많은지에 따라서 홍보 전략을 특화하는 게 달라질 수가 있고 마지막으로 안전과 같은 지표, 여러분 생각에는 이게 무슨 지역문화와 관련이 있을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지역사회에서 범죄 피해를 경험했는가 또는 사회 안전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을 하고 있는지가 결국에는 지역에서 내가 처음 본 사람들 또는 랜덤한 네트워크에 얼마나 들어갈지를 선호하는가라는 지표와도 연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바라본 이 모든 지표들이 여러분이 처음 봤을 때는 이게 어떻게 지역문화와 연결이 될 수 있어 라고 하실 수 있지만 각각에 대한 심층적인 또 세부적인 분석을 통해서 이런 내용들이 우리가 실제 지역문화를 설계하는 것으로 나아갈 수 있죠. 자, 그리고 한편에서는 어떤 연구자들은 이런 지역사회에 대한 지표를 병렬적으로 구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사회의 질, 한마디로 말하면 이 지역이 얼마나 살기 좋은 곳인가,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이 지역에 대해 만족하는가를 기준으로 해서 구분하기도 합니다. 여기에서는 구체적으로 지역사회 제도 역량, 그리고 지역사회 시민 역량, 지역사회 건전성으로 구분을 했는데요. 바꿔 말하면 우리가 지역에서 잘 살아가고 있는가, 좋은 지역인가를 구분하는 건 복지와 교육, 또 문화와 의료 영역에서 얼마나 공공이 잘 제도를 구성했는지를 가지고 기반이 되고 여기에서 우리 사회가 얼마나 건전한지에 대해서는 사망률과 출산율, 또 범죄율과 자살률이라는 지표를 통해서 알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는 이런 잘 갖추어진 제도와 건전한 지역사회 속에서 시민들의 역량을 보이는 건 바로 사회와 정치 영역에 참여하는 것을 통해서 가능하다라는 가설을 가지고 있는 모델입니다. 바꿔 말하자면 우리가 문화 영역에 대해서도 잘 기반을 갖추고 그리고 여기에서 사람들이 서로 간에 상호 호혜적으로 연대하고 신뢰가 있는 사회를 만들면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우리 지역에서도 문화적으로 참여를 하고 싶다. 공연도 보러 가고 동호회 모임도 하고 또 다른 방식으로 문화적인 참여를 많이 하는 것에 더 촉진될 수 있다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해 봐야 될 점은 지역의 사회적 특징이라고 하는 건 객관적인 지표로도 보이지만 동시에 지역의 주민들이 느끼고 있는 어떤 주관적인 인식도 중요하고 또 여기에 더해서 여러분들이 과연 그 지표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이 지표에 수평적인, 수직적인 다양한 축을 만들어 가면서 이거는 공공에서 만들어내는 어떤 제도적인 역량의 차원인지 또는 이런 부분은 시민들이 참여하는 어떤 역량의 차원인지 그리고 나는 여기에서 문화의 역할 또는 문화의 기능을 어디까지 전제할 것인가라고 하는 다양한 상상력을 동원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평면적으로 바라보는 어떤 지역 사회라는 걸 좀 더 심층적으로 구성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이 한번 함께 지역 사회를 어떻게 읽을 수 있는가 실제 사례를 통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자, 저는 이제 기획자가 되었고 부산에서 영유아 대상의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 미션을 부여받았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먼저 영유아 대상의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을 할 때 이런 지표들을 찾아보는 게 중요합니다. 자, 과거에는 사람들이 그냥 이제 중앙정부에서 영유아 대상의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된다라고 하면 단편적으로 너무 쉽게 영유아 대상의 공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순회하거나 아니면은 부산문화회관처럼 큰 회관에서 공연을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저는 그게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 부산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실제로 어디에 영유아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고 그리고 그런 지역에서 영유아들은 서로 다른 어떤 문화적 격차 또는 문화적 기회에 노출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제가 부산의 16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세대와 인구 자료를 여러분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여기에서 잘 보면 세대와 인구라는 그 두 가지 지표도 한번 인구를 세대로 나눠서 보면 한 세대당 평균 몇 명이 살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이 세대당 인구수가 낮으면 낮을수록 혼자 살거나 부부만 살거나 이런 경우가 많고 세대당 인구수가 많을수록 아이를 많이 낳는 지역이다. 또는 3세대가 할아버지부터 엄마, 아빠 그리고 자녀까지 함께 살고 있는 세대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봤을 때 제가 흥미롭게 바라본 지역은 먼저 해운대구의 경우에는 인구도 엄청 많을 뿐만 아니라 세대당 인구가 상당히 많은 곳입니다. 그리고 영도구는 인구도 적고 그리고 세대당 인구도 많지 않죠. 이렇게 우리가 굳이 부산이란 곳에서 격차를 나누어서 본다면 인구도 적고 아이도 왠지 많이 안 낳을 것 같은 영도구와 인구도 많고 그리고 아이를 많이 기르고 있을 해운대구 이렇게 양극단에 놓인 두 개의 자치구를 기반으로 우리가 어떻게 다른 영유아 대상의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을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실제로 미취학 자녀가 있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영도구에서는 6.2%가 있다라고 대답을 했고 이거는 상당히 16개 자치구의 평균으로 놓고 보면 낮은 축에 속합니다. 반대로 해운대구의 경우에는 있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17%로 강서구의 좀 특이한 경우를 제외하면 거의 이제 미취학 자녀가 많은 구에 속하죠. 자, 이걸 통해서도 다시 한번 저의 가설, 미취학 자녀, 영유아가 많은 자치구, 또 상대적으로 적은 자치구에 다른 종류의 프로그램을 한번 설계해 보겠다라고 하는 가설이 한 번 더 맞다는 걸 여기에서 확인하고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부터 여러분은 이런 고민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두 개의 자치구에서는 어떤 장르의, 어떤 종류의 예술교육 프로그램을 하는 게 좋을까라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런 프로그램을 어떤 장소에서 하는 게 효과적일까라고 하는 고민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영도구에서 굉장히 독특하게 보이는 하나의 지표는 미취학 자녀의 보육 방법 중에서 어린이집의 비율이 57.9%로 상당히 높다는 점입니다. 이건 바꿔 말하면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차이는 어린이집은 한국 나이로 3살, 4살 이렇게 어릴 때 가기도 하지만 유치원이 많이 없는 지역에서는 5살부터 7살까지도 주로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육하게 되죠. 그런 점에서 영도구에서는 주로 아이를 만나려면 어린이집에 찾아가면 아이들을 만날 수 있는 상황이 되고요. 그 다음 해운대구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어린이집의 비율이 낮고 본인과 배우자가 직접 보육을 한다라고 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오히려 오전 시간이나 이런 시간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면 집에서 아이를 보육하고 계신 그런 부모님들이 실제 그런 센터에 나와서 함께 예술 교육을 프로그램을 하기에 좋다는 말이 되겠죠. 자, 그리고 다음으로 공교육 그리고 사교육비 통계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영도구의 경우에는 두 개의 지표를 다 합쳤을 때 전체 평균에서 상당히 교육비의 지출이 낮은 자치구입니다. 바꿔 말하면 아이들에게 굉장히 어떤 이런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을 경험할 기회가 적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해운대구의 경우에는 아주 압도적으로 공교육비와 사교육비를 합친 교육비의 총액이 많은 자치구에 해당합니다. 이걸 통해 봤을 때 우리가 어떤 기회의 균형적인 분배의 측면에서 해운대구보다는 영도구에서 좀 더 많은 어린이집을 돌아다니면서 직접 현장에 가서 교육하는 그런 참여형 예술교육 프로그램을 하는 게 좋을 것이고, 해운대구에서는 오히려 잘 구축된 기반시설 하나에서 일회적인 어떤 공연이나 전시나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다수가 와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게 더 효과적일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한번 마지막으로 문화예술 행사 관람률을 살펴볼게요. 이 문화예술 행사 관람률은 물론 영유아를 대상으로 조사한 건 아닙니다. 대부분 그들의 부모를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과연 영유아들에게 얼마나 기회가 있는지를 알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우회적으로 우리가 추측은 해볼 수 있겠죠. 예를 들어 부모가 음악 연주회 콘서트를 많이 간다고 응답한 경우에는 그런 장르에 대해서 함께 거주하고 있는 아이들도 상대적으로 많이 경험을 해봤을 거라고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영도구에서 상당히 눈에 띄는 것은 전반적으로 문화예술 행사를 관람한 경험이 있다라고 응답한 지표가 낮을 뿐만이 아니라 특히 박물관이나 미술관 관람에 있어서 조금 그 상대적으로 지표가 낮은 편이라면, 해운대구에서는 가장 문화예술 행사 관람률이 높고 그 중에서도 다른 어떤 장르보다도 특히 박물관이나 미술관, 여기서는 박물관보다도 미술관이 더 그런데요. 미술관을 관람했다라고 하는 경험치가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제가 기획자라면 영도구에서는 시각예술 프로젝트를 직접 어린이집에 찾아가서 참여하는 그런 걸 많이 해볼 것 같고요. 해운대구에서는 상대적으로 경험치가 낮은 연극이나 마당극 또는 무용, 이런 장르의 영유아가 대거 한꺼번에 많이 단체 관람할 수 있는 걸 대규모 시설에서 한두 번 하는 것으로 영유아 대상의 프로그램을 기획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짧은 시간 몇 가지 지표를 봤는 데에도 부산이라고 하는 곳에 16개 자치구가 각각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고, 그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번 이런 종류의 프로그램으로 연결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여러분이 한번 계획을 해보실 수 있었는데요. 우리가 이걸 좀 더 여러 가지 지표를 동시에 봤다면, 또 이걸 통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함께 통합적으로 기획하는 것으로 상상의 나래를 더 펼쳐나갔다면 어떨까? 여러분이 만약 이런 관점으로 지역사회를 바라보지 않으셨다면 이제는 조금 더 우리가 그냥 직관적으로 나오는 생각들 말고 객관적인 통계 지표를 중심으로 지역사회를 읽었을 때 실제 지역에 정말 필요한 문화예술 교육이나 그런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것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심지어 오늘도 우리가 사회 안전에 대한 게 네트워크를 만드는 것과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문화 관련된 변수만 볼 게 아니라 노동, 소득, 환경, 치안, 아니면 다른 어떤 생태, 이런 모든 변수를 함께 통합적으로 보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실질적인 이런 사업을 하면은 이 지역에서는 해결이 되겠구나, 해답이 되겠구나, 뭔가 빈 공간을 내가 채우는구나 라고 하는 방식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이 한 번 더 지역적 맥락에 대해서 고려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서 지역문화 개념의 다양성과 사회적 관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저는 가상의 보도자료 하나를 가지고 왔는데요. 이 보도자료의 제목은 지방 소도시 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어린이날 특별 공연입니다. 자, 제가 한번 이 보도자료를 만들어 봤는데요. 한번 이 보도자료의 내용을 리뷰를 해볼게요. 먼저 대한민국 행복시의 행복문화예술회관에서, 자, 이렇게 말하면 공공에서 운영하는 아마 회관이겠죠? 여기에서 이제 어린이날 특별 공연이 열렸다.
그리고 이번 공연은 최근 행복시의 영유아 인구가 감소하기 때문에 영유아만 대상으로 한 게 아니라 아주 폭넓은 연령대가 모두 즐길 수 있는 무용 장르로 기획되었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좀 특별하게 보도자료에 적은 건 이 공연이 이례적으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방방곡곡 파견되는 형태로 운영이 돼서 여러 개의 기관을 직접 찾아가서 공연을 진행할 예정이라는 점. 그리고 이 공연의 내용은 행복시의 시승격 50주년을 기념하는 의미에서 행복시의 역사적인 사건들을 소재로 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보면 굉장히 일반적으로 여러 곳에서 찾아볼 수 있는 보도 자료인데요. 자, 그럼 이걸 통해서 저는 어떻게 지역문화 개념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걸까요? 자, 먼저 첫 번째, 지역문화라는 걸 제가 생각했을 때 우리는 다소 협소하게 바라본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는 여러 가지 창의적이고 새로운 프로젝트를 통해서 정말 지역 문화를 폭넓게 바라보는 관점도 존재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문화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예술과 동의어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고, 예를 들면 문화기본법의 제3조 정의에서도 보면 문화라고 하는 건 어떤 문화예술, 생활양식, 이런 사회 구성원의 고유한 정신적, 물질적 특성의 총체라고 말을 하는 것처럼 우리는 흔히 문화를 문화예술이라고 바라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지역에서 문화를 한대라고 하면 공연예술 작품을 지역에서 유통한다, 아니면 중앙에서 굉장히 성공적이었었던 전시가 지역으로 내려가서 열린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런 점에서 이걸 아주 단편적으로 보면 그런 것들과 크게 달라 보이지 않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무용 공연을 한다라고 하는 점에서 이거는 굉장히 지역 문화를 곧 예술적인 어떤 프로젝트, 예술적인 산물이다라고 바라보는 것이기 때문이죠. 자, 이렇게 봤을 때 우리는 먼저 지역 문화의 개념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 문화와 예술을 동의어로 보는 어떤 접근 방식으로 지역 문화를 바라본다라는 게 이제 첫 번째 이 보도자료에서 찾을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볼게요. 지역에서 어떤 문화예술 행사가 개최됐다라고 하면 이거는 모두 지역 문화에 해당할까요? 심지어 우리나라에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어떤 작가의 전시가 세계 순회를 하는 과정에서 서울에 오기도 합니다. 그러면 서울에서 이 전시가 열리면 이건 서울의 지역 문화인가요? 한번 이런 질문을 또 던져볼게요. 만약에 서울에서 국립극단이 지구를 살려줘 라고 하는 어떤 작품을 만들어서 전국문화예술회관을 순회한다. 그럼 그것도 지역문화일까? 사실 우리나라에서 1970년대, 80년대에는 이런 방식의 작품을 전국 순회하면서 도는 어떤 순회 사업이 지역 문화를 활성화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생산의 측면보다는 소비의 측면에서 사람들이 하나라도 더 많이 지역에서 문화적인 경험을 한다면 그게 바로 지역 문화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죠. 그렇지만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지역에서 그 지역의 고유성, 그 지역의 어떤 독특한 특성을 기반으로 만든 것을 우리가 좀 더 지역 문화라고 바라보죠. 그런 것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우리는 다음에 지역 문화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거는 보도자료의 끝부분을 중심으로 한번 제가 이야기를 해보고자 하는데요. 이번 공연에서도 실제로 그냥 어떤 중앙에서 만든 또는 서울에서 만든 그런 공연을 하는 게 아니라 행복시의 시승격을 기념하는 의미에서 행복시의 역사적 사건을 소재로 해서 공연을 만들었다고 하죠. 자, 이렇게 해봤을 때 우리는 조금 달라진 지역 문화의 개념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건 바로 뭐냐면 해당 지역에서 직접 작품을 제작하는 어떤 정당성과 당위성이 만들어진다고 하는 점인데요. 여기서는 제가 지역문화진흥법의 제2조의 정의를 한번 가지고 와볼게요. 이 지역문화진흥법에서는 지역문화를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또는 공통의 역사적, 문화적 정체성을 이루고 있는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고 합니다. 즉, 제가 첫 번째 봤던 그냥 순회하는 공연이더라도 우리 지역에서 열렸으면 그건 지역문화다라는 게 아니라 이 지역을 기반으로 뭔가를 만들어보자.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지역문화라는 걸 개념화해보겠다라는 것이고, 이거는 문화를 예술과 동의어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보다 광의에서 접근하는 접근 방식에 해당합니다. 즉, 문화를 어떤 한 사회가 가지고 있는 도덕,
관습, 일상 형태, 종교로서의 생활 방식 이런 것으로 조금 더 문화를 폭 넓게 봤을 때 우리 지역에 대한 고민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좀 더 한 걸음 나아간다면 단순히 어떤 예술적인 프로젝트만이 아니라 예를 들면 우리 지역에서 아이를 키우는 방식, 우리 지역에서 사람들이 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방식 또는 우리 지역에 사람들이 많이 믿는 종교 이런 모든 것들이 지역 문화의 소재와 재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더해서 우리가 이런 질문들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어떤 지역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 또는 문화적 정체성은 과거로부터 오는 것인가? 그리고 이런 역사적 문화적 정체성은 변하지 않는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한번 던져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흔히 지역 문화라고 했을 때 사람들에게 가장 익숙한 방식은 역사적인 사건이나 역사적인 인물로부터 지역의 정체성을 가져오는 겁니다. 예를 들면 관악구라고 하면 강감찬 장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거나 또는 신라나 부여 이런 곳에서는 경주나 또는 부여 이런 곳에서는 과거에 삼국시대의 역사적인 정체성으로부터 이야기를 한다거나 이렇게 우리는 주로 지역 문화라고 했을 때 전통적으로 내려왔던 역사 문화적인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1000년 전, 2000년 전을 살고 있는 게 아니라 오늘날 이 시기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 지역 문화에서 중요한 것은 그런 과거의 역사적인 유산이 아니라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지역 주민들이 과연 역사 문화를 어떻게 접근하고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라는 점이 더욱 중요하죠. 그렇게 해서 봤을 때는 더욱 이 관점이 정말 중요하게 작동합니다. 단순히 문화를 어떤 예술이나 또는 그런 것과 동의어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문화라고 하는 것이 더 나아가서 한 사회가 가지고 있는 관습이나 규범이나 또는 특성이나 생활 양식과 연관된다라고 하는 점은 지역의 정체성을 과거로부터 가져오는 게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역사 문화적 정체성을 한번 바라보자는 이야기가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점은 문화를 더 넓은 광의의 개념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건데요. 사실 문화의 어원인 라틴어 쿨투라라는 말은 경작하다라는 단어에서 파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작하다라는 영어 단어 cultivation이 쿨투라 또 컬처와 굉장히 비슷한 단어인 이유도 여기에 있는데요. 우리가 뭔가를 경작하고 씨를 뿌린다라는 그 문화의 어원은 사실은 문화를 굉장히 자연에 대립되는 개념으로 보고 인간이 만들어낸 모든 산물이 다 문화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꿔 말하면 단순히 예술적인 거가 아니더라도 과학 또는 우리의 지식 또는 인류가 만들어낸 모든 산물들이 다 문화가 될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건 그래서 문화가 무엇을 만드느냐라고 하는 게 아니고 누가 문화 생산의 주체인가 그리고 여기에서 누가 주체적이고 생산적인 사고를 하는가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관점에서 봤을 때 저는 이번 보도자료에서 단순히 공연을 큰 회관에서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기관을 옮겨 다니면서 찾아가 공연을 하는 점이 어떻게 보면 문화를 우리가 주체적이고 우리가 직접 생산을 하는 관점에서 조금 더 확대해서 생각하는 지역 문화의 주체적인 생산의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우리가 만들어낸 어떤 지역 문화라고 하는 걸 우리 지역에서 어떻게 확산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더 많은 대중들과 소통할 것인가라고 하는 관점으로 나아가거든요. 그렇게 지역 문화를 조금 더 확산해서 확장을 해서 봤을 때 우리가 단순히 어떤 일방향적인 공연 예술을 생산한다라는 것에서 나아가서 조금 더 쌍방향적인 소통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관점은 제가 여기 화면에서 보여드리는 이런 질문들로 한번 파생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과연 지역 문화의 생산부터 유통, 소비의 단계에서 우리 지역의 사회적인 요인들은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 그리고 또 이런 지역의 사회적 요인을 탐색하고 분석하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 또 나아가서 지역사회의 다양한 사회적 네트워크에는 무엇이 있을까? 또 그런 네트워크와 지역 문화의 관계는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던져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지역 문화를 주체적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생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생산과 유통, 소비를 하는 단계에서 우리 지역이 가지고 있는 어떤 요인들, 제가 방금 보여드렸던 보도자료에서는
영유아는 상대적으로 적고 이들은 많이 기관에 가기 때문에 내가 직접 돌아다니면서 해야겠구나. 또는 영유아 인구만 할 수 없다 보니까 다른 세대까지도 이 공연 작품을 보여줘야겠구나라고 하는 어떤 유통의 단계에서도 조금 더 문화를 내가 주체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으로 개념화를 했을 때 이 지역의 사회적 요인이 그런 주체적인 개념화로 나아가게 하는 중요한 매개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강의에서 첫 번째 시간에 제가 소개했었던 것들, 어떤 사회적 특징이 있는지, 그리고 그 특징들을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고 그걸 어떻게 분석할 수 있는지, 그 분석을 하는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지역 문화라는 것까지 연결될 수 있는가, 이런 고민의 연결고리들의 과정들, 그 순환하는 그 과정들을 통해서 결국 지역 문화라는 건 단순히 우리 지역에 어떤 공연이 있어요, 또는 우리 지역에는 많은 사람들이 공연을 관람합니다 라는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조금 더 주체적으로 지역의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것으로까지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오늘의 세 번째 부분으로는 지역 문화 자원 제대로 읽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지역 사회의 고유한 특징을 기반으로 우리가 지역 문화를 만들어 가야 된다고 이 강의에서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러려면 현재 존재하는 문화 자원의 특징이 어떤지 파악하는 작업이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혼란스러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 지역의 사회적 특징이라고 해서 우리가 인구나 교육이나 또는 가족이나 이런 특징들을 한번 파악을 해봤는데, 자, 그렇다면 문화 자원은 어떻게 다른가? 라고 질문을 던진다면 문화 자원이라고 하는 건 이미 여러분이 익히 알고 계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지역의 문화재 수, 아니면 문화 기반 시설 수, 우리 지역에서 얼마나 문화예술 활동이 이루어지는지 그런 사업이나 프로그램의 수라거나, 아니면 요새 많이 논의되는 우리 지역에는 얼마나 예술인들이 살고 있는지, 아니면 예술단체들이 활동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모두 문화 자원에 해당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지역의 사회적 특징부터 시작해서 왜 끝에서 지역 문화 자원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오나 라고 생각을 해보자면, 지역의 문화 자원은 지역의 인구, 환경, 지리, 이런 산업적 요인과 긴밀히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점은 지역 문화 자원을 여러분이 객관적인 지표로 우리 지역에서는 공연을 많이 하는구나, 또는 우리 지역 사람들은 도서관에 가서 많이 책을 빌려 라고 단편적인 통계 지표로만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를 들어 도서관에 가서 책을 많이 읽는다면 왜 우리 지역의 사람들은 도서관에 가서 책을 많이 읽지라는 질문으로 연결이 돼야 됩니다. 예를 들면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 지역에서는 20, 30대가 많고 또 30대가 아이를 키우기 때문에 전체 그 인구 대비 독서에 친화적인 인구가 많아서일 수도 있지만, 아니면 공급이 있어야 수요가 있다고 하는 것처럼 도서관을, 작은 도서관까지 정말 많이 그 지역 안에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독서 인구가 많아진 것일 수도 있고, 또 그것도 아니라면 그 지역에서는 공연이나 어떤 전시나 다른 종류의 문화적인 활동을 즐기기 어렵기 때문에 그냥 궁여지책으로 책이라도 읽자라고 하면서 도서관에 가서 책을 많이 빌리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자, 제가 지금 그냥 떠오르는 걸로 단적으로 말한 것만 봐더라도 책을 많이 읽는 이유가 그 지역의 인구나 어떤 주변 상황과 관계에서 세 가지의 다른 케이스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유형을 여러분이 기반으로 해서 도서관에 문화 프로그램을 한번 기획을 해보신다라고 하면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까지는 사람들이 어떤 문화 자원을 바라볼 때 이런 관점으로 바라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 지역에는 문화 자원이 많다, 적다, 또는 이런 특징이 있다라고만 봤지, 지역의 사회적인 특징들, 인구나 환경이나 지리, 산업적 요인을 기반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부터는 지역 문화 프로젝트를 지역에서 하실 때 한 번쯤은 이 문화 자원과 사회적 관계와의 어떤 긴밀한 연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점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점은 바로 여러분의 관점이 무엇인가라는 점입니다. 여기에는 정답이 없어요. 지역 문화 자원은 분석하는 사람에 따라서 누구나 범주 또는 층위, 그리고 중요도를 다 다르게 설정을 합니다.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지역에 문화를 즐기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예를 들면 문화예술 관람률이나 아니면 문화예술 참여율이 굉장히 높다고 한번 제가 가정을 해볼게요. 그런 점이 여러분의 생각에는 중요한가요? 누군가에게는 이게 굉장히 중요할 수도 있죠. 아, 요새 팬덤의 시대라고 하는데 이런 소비자들, 문화예술을 즐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문화 자원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또는 어떤 분의 입장에서는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 결국 공급이 많아야 수요가 늘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먼저 소비자를 볼 게 아니라 우리 지역에는 얼마나 이걸 만들어낼 예술인들이 존재하고 예술단체가 있고 그걸 우리가 얼마나 잘 생산으로 연결하는지를 먼저 우리가 담보한다면 자연스럽게 소비가 이어질 거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질문으로 귀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우리 지역에서는 무엇이 문화 자원인가? 그리고 그런 문화 자원을 어떻게 측정할 수 있는가? 만약 이런 질문을 여러분이 던졌다면 이미 지역사회와 지역 문화를 읽는 깊은 분석의 과정에 들어갔다고 저는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역 문화 자원을 어디서 어떻게 읽을 수 있나요? 라고 여러분이 질문을 하신다면 여기에는 이제 상당히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가장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여러분이 가장 손쉽게 접할 수 있는 자료는 바로 국가 승인 통계인 지역 문화 현황 통계입니다. 이 조사는 2012년에 처음 시범 조사로 실시가 됐고요. 2017년에 1차 정기 조사를 실시를 했고 그 뒤에 19년에 국가 승인 통계로 지정이 돼서 3년마다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조사가 굉장히 특별한 이유는 먼저 이 조사 대상이 전국 245개 자치단체라는 점이에요. 대부분의 조사들이 뭐 특정 광역시에서 자체적으로 조사를 하거나 이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광역시가 아닌 기초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우리 지역에는 자료가 없어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분들께는 이 자료가 정말 소중한 자료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이 조사가 굉장히 또 소중한 이유는 다른 어떤 자료들은 객관적으로 뭐 예를 들면 문화시설에 관련된 편람이라거나 문예진흥 영감이라거나 이런 데서 나온 자료들만 보게 되는데요. 지역문화 현황 통계는 해당 지역의 공무원과 재단에 요청을 해서 직접 주관식 형태로 어떤 질문들에 대해서 대답을 하도록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어떤 자료들은 자료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한다면 이 지역문화 현황 통계에 나온 자료들은 최소한 이 245개 자치단체의 정해진 통계 자료들을 모두 균형적으로 우리가 접근할 수 있다는 점이죠. 그런 점에서 지역의 문화 여건을 파악하고 또 지역문화진흥정책 수립의 근거 자료를 활용하기에 이 자료가 아주 적절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번 이 통계에 있는 무엇이 문화 자원인가라는 걸 무비판적으로 수용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이 중요한 거는 이 통계에서는 이 자료에서는 무엇을 문화 자원으로 보는가가 아니라 이거 문화 자원 맞아? 우리 지역에서는 이거에 정말 문화 자원일까? 라는 비판적인 질문을 던져보고 이런 것을 통해서 오히려 여러분이 지역 문화에 대한 이해 폭을 넓혀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제가 큰 틀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 통계에서는 문화정책, 문화자원, 문화활동, 그리고 마지막에 문화향유라는 4가지로 문화자원을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여러분이 지금 공공의 문화예술 어떤 섹터에서 활동하고 계신 분이라면 또는 활동을 희망하는 분이라면 이 범주에서 문화정책이라는 범주에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보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중에서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문화자원의 범주는 2번째예요. 이름 그대로 문화자원. 어떻게 보면 우리의 수업에서 다루는 문화자원과 동의어인 여기에는 우리도 알고 있는 문화유산이 몇 개나 있나? 기반 시설이 얼마나 있나? 그리고 이 시설들이 얼마나 활용되고 있나라고 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객관적인 지표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정책이라는 범주에는 조금 더 다른 현장을 반영한, 현 상황을 반영한 지표들이 들어가 있어요. 예를 들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얼마나 문화정책 사업들을 수주하고 있는가? 또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얼마나 문화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그런 관심을 돈으로 연결지어서 얼마나 문화 예산을 배치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으로 나아갑니다. 즉, 문화 자원이 얼마나 있는가만 유의미한 문화 자원이 아니고요.
실제 공공에서 얼마나 거기에 관심을 기울이고 예산과 자원을 투입하는지, 그 문화 정책이라는 게 따라와야지만 문화 자원이 더 발휘되고 활발하게 활성화가 될 수 있다는 점이고요. 그걸 하기 위해서는 문화 활동을 하는 조직과 인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걸 이 지표가 보여주고, 마지막으로는 그런 것들을 얼마나 사람들에게 잘 향유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들어 가고 있는가라는 것까지가 이 통계가 가지고 있는 4가지의 범주입니다. 자, 근데 제가 여러분이 무비판적으로 이걸 바라보면 안 된다고 하셨죠? 비판적인 질문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범주를 정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실제로 많은 연구자들은 이런 틀을 이렇게도 구부려보고 이렇게도 꺾어보면서 과연 이게 정말 지역의 어떤 문화적인 현실을 잘 반영하고 있는 지표인가 항상 질문을 던집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도 한번 이게 최선일지 아니면 우리 지역에서는 다른 식으로 지표를 재구성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항상 생각을 해보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 각각의 범주와 분류가 어떤 식으로 세분화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먼저 문화 정책 안에는 정책 사업, 정책 환경, 문화 예산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재단에서 일한 경험이 없거나 이런 공공에서 활동한 경험이 없으시다면 중앙정부, 광역자치단체 기획 발주 문화 관련 사업의 선정 건수가 왜 중요한가? 이게 왜 지표가 될 수 있는가? 에서부터 우리가 한번 질문을 던져봐야겠어요. 자, 이 지표가 왜 중요하냐면 많은 지역문화재단들은 출연금만으로는 정말 그 욕심을 맞출 수 있는 그 욕심만큼의 어떤 사업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흔히 우리가 많이 하는 말 중에 문화예술도 배불러야 한다. 그러니까 일단은 어떤 기초적인 어떤 사람의 욕구, 거주의 욕구라거나 아니면 먹고 사는 거의 욕구라거나 이런 게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가 문화예술에 돈을 쓰지 않는다고 하는 것처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기본적으로 지역문화재단에 많은 출연금을 책정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문화재단에서는 다른 어떤 중앙정부 문체부라거나 아니면 예술경연지원센터 또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이런 곳처럼 다른 어떤 곳에서 기획해서 발주하는 사업을 따와야지만 이런 출연금 외의 예산을 통해서 더 많은 사업을 지역에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 사업을 잘 따올 수 있게 기획서를 쓸 수 있고 그 사업을 정말 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이 있는가, 그만큼의 인프라가 있는가가 곧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문화 자원의 크기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것 중에 하나가 몇 년 전에 서울의 한 자치구에서 이런 보도자료를 낸 적이 있어요. 올해 삐리리 우리 문화재단에서 총 수주한 외부 사업이 20억이다. 뭐 이런 보도자료를 제가 봤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이런 것처럼 결국 외부의 사업을 얼마나 가지고 오느냐가 한 지방자치단체 또는 한 재단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고요. 두 번째로 여기서 또 여러분이 흥미롭게 보실 만한 건, 자, 제가 일일이 설명할 시간이 없고 그렇게 또 대부분은 좀 당연시 되는 것도 있어서 이야기를 안 하지만, 두 번째로 우리가 짚고 나갈 부분은 문화 관련 조례 제정 건수입니다. 자, 문화 관련 조례가 뭐냐라고 한다면 우리가 국회에서 입법하는 건 국가 단위에서의 문화 관련 법이고요. 법과 그 다음에 시행령이 만들어지겠죠.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마다 각 우리 지역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모든 영역에 대해서 조례를 제정합니다. 즉, 조례라고 하는 건 문화 관련 영역에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사회정책 분야 모두에 조례가 존재합니다. 그 중에서도 문화 관련 조례는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뭐 한때 굉장히 유행이었던 게 생활문화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었는데, 만약 이 조례를 제정하고 나면 이 조례에 기반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수행하기 때문에 조금 더 사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원활해지고, 특히 조례에서 무슨 사업을 시행해야 된다라고 지정을 해놨을 경우에는 외부의 어떤 정치적인 변화가 있다 하더라도 조례에 의거해서 무조건 그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지역의 활동가들에게는 문화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게 중요한 활동 목표 중에 하나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지역의 문화 자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면 우리에게 익숙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문화 자원이라고 하는 범주가 있는데요.
여기에서도 여러분들이 이거를 객관적인 어떤 지표로 그냥 우리 구에는, 우리 시에는 문화재가 이만큼 있고 시설이 이만큼 있구나가 아니라 실제로 자원이 얼마나 활용이 되는가라고 하는 점도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됩니다. 예를 들면 문예회관의 공연장에서는 얼마나 공연을 실제로 하는지, 또는 자치단체가 지원하는 마을 축제의 건수가 몇 개인지, 이런 걸 통해서 이 지표를 좀 더 심도 있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세 번째로 문화활동에 있어서는 활동 인력도 여러분이 보시면 상당히 세분화해서 구분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등록 예술인 수만이 아니라 어떤 학예 전문 인력이라거나 문화예술 교육사라거나 문화관광 해설사라거나 또는 사서 직원이 얼마나 있는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우리의 지역 문화, 어떤 자원을 구성하는 요소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화 향유라는 범주에 있어서 누군가에게는 이 향유라는 범주도 다른 것으로 측정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굉장히 많이 측정하는 변수 중에 하나는 지역 주민들이 얼마나 문화예술 환경에 대해서 만족하는가, 또는 지역 주민들이 얼마나 문화예술 활동에 참여하는가라는 것도 지표화되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에서는 문화예술 공연을 직접 자체 기획하는 건수가 얼마나 되는가, 또는 문화가 있는 날이라고 하는 좀 더 주민 대상의 보편적인 문화 향유를 목표로 하는 이 사업이 얼마나 기획 사업을 하는가라는 지표들로 여기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한번 질문을 다시 해보세요. 우리 지역에서는 어떤 문화 향유의 변수가 중요한지 한번 질문을 던지는 과정을 통해서 지역 문화 자원에 대해서 이해가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조금 길게 지역 문화 자원이 뭐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여기에서부터는 한번 지역문화 자원 읽기 실전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실전에서 중요한 거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지역문화 자원은 우리가 지역의 사회적 특징, 지역사회를 이미 우리가 한번 읽어봤잖아요. 그런 특성들과 연결을 해서 한번 해석을 해보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자, 그럼 제가 오늘 가져온 사례는 뭐냐면 지역의 기반시설 중 하나인 박물관 통계입니다. 제가 모든 전국의 자료를 다 가져오면 좋겠지만 한번 시범적으로 서울의 자치구에 위치한 박물관 수를 한번 통계를 가지고 왔고요. 제가 여기에서 보면 상위 5개 자치구의 통계를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 표에 보시면 먼저 종로구가 종로구에 위치한 박물관 수가 38개, 그 다음 중구 35개, 성북구 9개, 강남구 8개, 그 다음 마포구 5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통계 지표를 보셨으면 먼저 여러분이 생각을 해야 될 거는 이 문화 기반 시설이 우리 지역 주민에게는, 또 지역 문화를 기획하고 개발하는 나에게는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라는 질문을 한번 우리가 해볼게요. 자, 박물관을 포함해서 문화 기반 시설이 많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요? 이건 곧 해당 지역 주민이 경험하고 즐길 수 있는 어떤 행사가 개최될 기반이 마련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이 기반이 마련되었다는 것만으로는 끝이 아닙니다. 왜 여러분들 주변에 그런 거 보셨어요? 문화회관이 있는데 1년에 한 번도 불을 안 켜는 그런 문화회관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시설이 있다고 끝이 아니라 결국 이 시설이 얼마나 운영되고 있는가라는 자원 활용의 지표를 함께 분석해야지만 해당 기반 시설에서 실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제가 말씀드린 사례처럼 시설은 있는데 프로그램은 운영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어요. 아, 하드웨어는 있는데 이거를 운영할 소프트웨어 역량은 없구나라고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첫 번째예요. 일단은 박물관이 있는가만 보는 게 아니라 이게 얼마나 활용되고 있는지를 보자라는 게 첫 번째고,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로는 조금 이제 사회적인 변수하고 같이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문화 기반 시설이 풍부하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 여러분이 본 지금 가장 많이 박물관이 있는 곳은 종로구인데, 자, 이걸 우리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아, 종로 구민들이 박물관을 너무 좋아하니까 박물관이 많아. 또는 종로구가 문화 예산이 많기 때문에 박물관이 많아. 이렇게 생각할 수 없다는 건 여러분이 지역 문화에 대해서 공부를 안 하셔도 압니다. 자, 왜냐? 종로구는 서울의 중심에 위치해 있고요. 종로구 안에 경복궁 또는 이제 다른 어떤 궁궐이 있는 것처럼 이 지리적 특성 자체가 종로구는 한국의 대한민국의 중심이자 역사적 문화적 중심으로 기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 자치구 어떤 지자체장이 문화 기반 시설 건립에 의지가 강하다, 문화 기반을 좋아한다라고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종로구이기 때문에 박물관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종로군의 대부분의 박물관은 국가에서 직접 운영하는 시설이 대부분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세분화해서 봐야겠죠. 그렇다면 종로구에 소재한 박물관을 우리가 한번 세 분류로 나눠보자. 중앙 단위가 있을 것이고 광역 단위가 있을 것이고 기초 단위로 구분했다면 각각의 비중은 어떠할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또 이 박물관의 유형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역사 중심의 박물관 또는 문화박물관 아니면 예술에 관련된 박물관 그것도 아니면 관광에 대한 박물관까지 여러 가지가 있을 때 이 박물관의 유형은 어떨까라는 것이 있을 거고요. 여기에서 한 번 더 지역 문화적인 관점으로 넘어가서 얘기를 해보자면 이런 종로구에 위치한 박물관에 오는 사람들이 종로 구민일지 아니면 전 세계의 다양한 관광객들일지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종로구 소재한 박물관에서 특히 지역 문화에 특화된 사업으로 연결할 수 있는 곳은 어떤 박물관이 있을까라는 질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종로구에 소재한 박물관을 다른 지역 문화 자원, 예를 들어 동네 카페 또는 동네 갤러리, 동네의 작은 공연장 이런 것들과 연결시키고 그것도 아니라면 지역에 오래 살고 계신 어르신들 또는 예술인들, 예술단체들 이렇게 연결을 했을 때 우리가 박물관을 중앙 단위의 어떤 지역 문화 자원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지역 문화의 자원의 하나로서 접근하고 해석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상상력으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이거를 또 다른 지표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문화활동 지표 중에 활동 인력 범주로 내려가면 인구 10,000명당 등록 예술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예술인 수의 통계를 제가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요. 아무래도 서울이 예술인의 수가 가장 많을 수밖에 없긴 하겠죠. 그래서 2024년 6월 3일 기준으로 봤을 때 서울에 거주하는 예술인 수가 대략 65,000명, 그 다음 경기가 43,000명, 그 다음 부산이 대략 10,000명, 경남, 인천 이렇게 내려간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많은 지역들에서 우리 지역에서 활동하는 예술인들을 양성하고 이들의 초점을 전국구가 아니라 우리 지역으로 초점을 바꾸기 위해 노력하는 지역문화 기획자 양성 과정을 굉장히 많이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런 예술인들을 양성한다는 거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라고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어요. 저는 그걸 경기도에서 활동하는 문화예술인의 수로 한번 전환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예술활동 증명 통계 사이트에 가보시면 경기도 안에서도 여기 가평군부터 화성시에 이르기까지 세부 기초자치단체와 군에 각각 거주하는 예술인의 수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가장 예술인이 많이 사는 곳은 고양시로 5,870명이고 또 가장 예술인이 적게 사는 곳은 연천군으로 69명이라는 통계가 나와 있네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이런 질문을 좀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들은 주로 어떤 분야에서 활동을 하는가? 음악이 12,000명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미술입니다. 자, 이런 통계의 트렌드는 전국이 다 동일하긴 해요. 전국적으로 음악에 활동하는 예술인이 가장 많고 그 다음이 보통 미술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여기에서 눈에 띄게 경기도의 경우에는 다른 지역 대비 미술 장르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조금 더 나아가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고양, 성남, 안양, 파주 이런 데에는 왜 예술인의 수가 많을까? 저도 실제로 예술가들과 얘기를 하면서 알게 된 것 중에 하나가 고양시와 파주시에 살고 있는 예술인들의 경우에는 그 지역에서 활동하기 위해 거주한다라기보다는 서울의 서쪽에 위치한 그 지역들이 서울의 홍대나 연남동, 연희동 일대와 가깝기 때문에 예술 활동이 용이해서 그렇지만 거주 비용은 저렴하기 때문에 고양과 파주에 살고 있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우리가 이런 통계를 보고 생각할 점은 이 예술인 규모, 이 예술인이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고 어떻게 자원인가라는 걸 해당 지역만 고려하기보다 인접 지역, 바로 옆에 있는 지역 또는 관련 지역을 함께 고려해서 볼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특히 시각예술 작가들이 주로 홍대, 연남동, 연희동 또는 종로 이런 일대에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고양시와 파주시에 많이 살고 있다는 것을 통해서 아마도 이제 그런 지역에서는 주로 시각예술 위주의 한번 작업을 촉진해보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예술인 규모가
정말 많은 지역에서는 예술인 창작 지원 사업 또는 예술인 거버넌스 구성 등을 하는 것이 좋다면 가평군이나 구리시처럼 예술인 규모가 적은 지역에서는 한번 지리적으로 가까운 지역을 모아서 지역 간 네트워크를 활성화해보는 것은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런 지역문화 자원도 그 하나만 읽어볼 게 아니라 그 지역에 놓인 어떤 상황들, 어디로 이동하기 좋은가, 교통은 어디까지 연결 가능한가, 그리고 그 해당 세부 지역들끼리는 어디까지가 하나의 실질적인 생활 인구로서 함께 생활하고 있는가 라는 걸 생각을 해봤을 때 이런 예술인이라고 하는 문화 자원도 좀 더 우리가 폭넓게 확장해서 읽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한번 이런 지역의 사회적 특징과 또 지역의 문화 자원과 이 모든 특성을 종합적으로 반영했을 때 우리가 어떤 프로젝트를 할 수 있는지 실제 사례를 통해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자, 제가 먼저 보여드릴 사업은 관악문화재단에서 서울문화재단의 기획사업인 엔게이 서울이란 사업을 수행을 하면서 했었던 주로 이제 2022년 또는 2021년에 진행한 사업의 사례입니다. 자, 관악구라고 하면 먼저 인구적인 특성으로는 1인 가구가 가장 많이 거주하는 서울의 자치구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활동했었던 기획자들이 유념해서 봤었던 거는 그 1인 가구만 많은 게 아니라 청년층 인구가 상당히 많으면서 지방에서 처음 서울로 이주한 예술가들이 많이 관악구에 거주한다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들이 관악구에서 쭉 살아가기보다는 잠깐 관악구에서 거주하고 결국에는 다른 지역으로 더 이동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에요. 그런 점에서 이 기획자들이 주로 개념화했었던 어떤 초점은 바로 비주류적인 삶을 이야기하자라는 것입니다. 계속 사람들이 이동하는 곳이라고 하는 건 주류가 되다기보다는 비주류적인 지역으로 남아있는 경우가 많고, 그랬을 때 한번 예술가도 상대적으로 비주류이고 또 거기에 살아가는 사람들도 비주류적인 어떤 사회적인 공간에서 한번 우리가 이런 삶의 이야기들을 조명해보자 라고 하는 게 관악문화재단의 어떤 기획이었고, 그런 점에서 이런 토닥토닥 1인 예술 공유회나 아트시 프로젝트가 운영이 됐습니다. 두 번째로 한번 볼 사례는 바로 지역의 지리적 특성을 반영한 프로젝트인데요. 이건 서대문구에서 무소속 연구소라고 하는 예술 기획을 하는 단체가 진행했었던 사업입니다.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재미있게 생각했던 점은 뭐냐면 지역 문화 자원 중에 하나가 지역 문화 재단입니다. 즉 지역 문화 재단이 설립이 된 곳은 조금 더 문화 정책이나 문화 자원에 대한 관심이 많고 그런 걸 실제 사업으로 연결하기 좋다는 걸 말을 할 수가 있을 텐데요. 이 무소속 연구소에서 중요하게 생각했었던 건 왜 서대문구에는 문화재단이 안 생길까? 그리고 왜 서대문에서는 조금 더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는 어떤 프로젝트가 없을까라고 했을 때 이런 지리적 특성에 굉장히 초점을 맞췄다고 해요. 서대문구 옆에는 바로 종로구, 중구, 또 마포구, 은평구가 위치하고 있는데 결국 사람들과 얘기를 하다 보니까 서대문구라는 곳은 인접한 다른 자치구들이 더 풍부한 문화 자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지리적으로는 지하철 몇 정거장으로 다 연결되어 있어서 허브의 기능을 할 수는 있지만 여기에서 중심적으로 어떤 문화예술 프로젝트가 연결되고 만들어지기에는 굉장히 힘들다라고 생각을 해서 오히려 기획의 틀을 돌려서 이런 지리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면 그냥 일상에서 흘러가는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들을 보여주자. 그거를 표현하고 재현하고 전시하고 그런 활동들을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서대문에 또 문화가 있구나. 서대문에도 지역 문화가 있구나. 이런 걸 인식하는 차원까지만 나아가더라도 이게 굉장히 좋은 지역 문화 기획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서대문 N이라고 하는 해시태그를 SNS에 많이 붙이는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또 진행했었던 포럼의 어떤 이미지도 제가 가지고 와봤는데요. 자, 다음으로 또 보여드릴 사례는 중랑구에서 진행했었던 사례입니다. 중랑은 서울에 어떻게 보면 변두리 끝에 위치한 자치구 중에 하나인데 여기에서 과거에 많은 산업시설이 있었던 것들의 어떤 후속에 연결이 되어서 현재에는 공방이나 공예를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 하죠. 그래서 이런 산업적 특성을 반영해서 중랑 아지트라는
공예의 숨은 자원을 찾는 프로젝트 또는 시민들이 직접 우리 동네에서 공방을 체험하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자, 제가 지금 보여드린 사례들은 때로는 어떤 사례는 인구적인 특성 또는 지리적 특성 또 여기에서처럼 산업적 특성을 반영한 프로젝트들이 있는데요. 결국 이런 프로젝트를 하는 데 있어서 제가 생각했을 때 정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계속 우리의 사회는 변화하고요. 그리고 그런 변화하는 사회를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고 접근하느냐에 있어서도 정답은 없어요. 그래서 결국 중요한 건 여러분의 관점입니다. 나는 우리 지역에서 어떤 사회적 특징에 관심을 가지는가? 그리고 이런 사회적 특징을 어떤 문화적인 아이디어로 연결할 수 있는가에는 여러분의 무궁무진한 상상력만 있으면 어떤 것이든 어떤 사회적 특징이든 뭐든지 문화 자원이 될 수도 있고 지역 문화로 만들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여러분이 지금부터 어떤 작업을 해나가실지 저는 그걸 한번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